안녕하십니까. 유튜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 스픽스 그리고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공동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송국근의 혼술 타임. 이번 주 게스트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죠. 법조인 시사 논객인데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이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 해석이 나왔고, 또 조폭 출신이죠. 헬멧맨 최오향 씨의 그 놀라운 경력, 그 전에 그 최오향 씨가 했던 일, 이런 것들도 최진영 변호사가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던 일을 중심으로. 또 지금 한동훈에게 소송을 당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얘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모신 분은 법조계의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시사 프로에서 상당히 깊숙한 이야기들, 특히 이 탄탄한 이 법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깊숙한 이야기도 하고, 아마 오늘도 지금 제가 급히 모셨는데, 사실 급히 모신 이유가 실례가 되지만 급히 모신 이유가 지금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대장동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진영 변호사께서 김만배 씨와 쌍방울의 관계, 그리고 또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이재명, 몸통 이재명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일단은 지금 어제 뉴스를 나오는 것을 보니까는 이 김만배 씨가 중환자실에 당분간 입원을 해 있을 거다. 뭐 폐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로 260억 원의 새로운 이 언디캐논 자금이 덜 통해 나서 그런 건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거의 대장동 1타 강사급이십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네, 대장동 1타 강사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저는 사실 혼자서 술 마시는 프로가 했더니만 혼을 담아가지고 혼을 담아서 혼란한 걸 술술 풀어내는 네, 그 방송인 혼란한 걸 술술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술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장동 일당과 관련되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동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받을 건 내가 받고 대신에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천화동이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있는데 그 1호는 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유동규나 아니야, 그 이재명 나욱 변호사는 그거 성남시장 측 것이야. 그리고 나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시 측에는 이재명 변호사의 노후 자금까지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 자금 플러스 노후 자금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민주당에서 그 물적 증거는 없이 진술 증거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내놔라 이거. 이제 여기 있다 증거 이렇게 이게 증거가 되나요? 이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헬멧맨 뭐 누구는 헬멧 보이라고 하는데 보이치고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목포 새마을파 조직 폭력의 보스였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보스였나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쌍방울 그룹의 사장 이후에 부회장까지 했으며 지금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이 김만배 씨와는 20년 직이라고 하고 있죠. 20년 직이라고. 왜 20년 직이? 그래 놓으니까 지난번에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한 다음에 영장 발부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밤 늦게 이제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봉투 하나 들고 나오는데 봉다리 들고 나오는데 경상도 말로 봉다리 들고 나오는데 경상도 말로 봉다리. 그때 이제 헬멧 쓰고 그 기자들 쫓고 뭐 이렇게 해서
호련히 사라졌던 그 사람과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예. 라이더 복장 딱 그렇죠. 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냐 문제 알고 봤더니만 이 그 화천 대유에서 260, 70억 정도의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중에 상당수를 이 그 최우양 씨를 통해 가지고 수표로 인출하고 또 그쪽을 통해 가지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차명으로 거죠. 샀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 수원 쪽에 있는 예, 개발된 땅을.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담은 비밀 장부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비밀 장부. 아, 그러니까는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최우양 씨한테 최우양에게 최우양 맡긴 씨한테 내가 깜빵 간다 하더라도 이 자료 잘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른바 빨대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제보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관련되는 뭐 그 카카오톡 내지 뭐 그런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알았는지 지금 얘기했던 그 최우양 씨 이 헬멧맨 집 다른 것도 아니고 서초동 집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내부 금융 자료를 지금 발견했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뭐 적혀 있는 그런 자료. 그렇죠. 결국 뭐 숨기는 건 왜 숨기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구리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뭐를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른바 평행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봤던 그 경험한 듯한. 이 시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는 누굽니까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다수 특검까지 하고 그렇죠. 검찰 수사까지 했는데 2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새로 조사를 하면서 어디를 털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이 있는 서초동의 영포 빌딩 지하를 털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 자료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핵심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실제로 지금까지 해서 형이 확정된 것이죠. 근데 이번 사건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번 사건은 뭐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천화동인 1호는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하는데 나는 1%도 안 받았다. 1원도 안 받았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증거 한번 까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될 수 있는 핵심적 증거가 지금 최우양 씨 집에서 비밀정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서초동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MB가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오는 물증을 통해서 구속됐듯이 과연 이 칼날이 이 현재의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실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아니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아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내가 가서 뭔가를 말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물적 증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MB 영포 빌딩에서 나온 자료가 MB를 그 구속을 시켰듯이 지금 서초동에서 나온 비밀 장부가 이명박을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에 지금 관심사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겠네요. 이미 검찰은 알고 있다. 사실 제가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제 대변인을 한 4년 정도 했고 공보위원장도 몇 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지난 주 중에 이제 변협 오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뭐 변호사 다들 모여 있는데 심지어 몇몇 분들은 거의 단정적으로 이재명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서로 이제 사석에서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뭐 수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뭐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거니까 다만 실제로 지금 압수수색해서 장부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 현금의 흐름이 거의 다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 다른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바로 지난주 중에 검찰이 다른 것도 아닌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로펌, 예. 법원이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그 플러스 그 자료만 압수수색을 했는 예. 것이 아니고 담당 변호사인데 그분이 검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압수를 그냥 합니까? 법원이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압수를 한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휴대폰은 판사를 또 웬만해 가지고는 영장 안 내줍니다. 예, 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예. 이거는 변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그러네, 아니냐 그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큰 논쟁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여야를 떠나서 저 또한 예.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어떤 변호인의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고 또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했는 발부를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어떠한 증거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검찰이 법원에 첨부를 해서 넣으니까 법원도 그것을 법원도 어쩔 수 없이 이 케이스는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이 그 변호사에 대한 휴대폰을 그 압수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 비추어서 사실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수사기관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심증을 강하게 가지는 거죠. 그럼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의 아주 핵심적인 그 극비 문서나 자료가 거기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다 영장을 발부했다. 뻔히 변호사 단체가 반발할 그렇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형사 절차라는 그런 겁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적법 절차 보장 이게 큰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예.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 절차란 것이 조금 어겼다 하더라도 실체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 그 법원이 그 실체적 진실에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번 케이스가 바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 것 같은데 판도라 상자가 이미 열렸다 뭐 이렇게 이미 판도라 상자는 검찰이 이제 열어본 거죠 이제. 그렇죠. 법원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열어봤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지도까지 했을 텐데.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그러니까 20시간 동안 3번 이렇게 본인이 자해를 하고 또 밤 9시에 그 태평양에 막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막내 변호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뭐 9시 뭐 한 40분인가 50분인가 이때 와서 발견해서 그 병원에 갔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통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줄줄이 이루어지고 20시간 있죠. 동안 피를 흘리면서 운전을 그렇죠. 했다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한번 자해를 하고 또 이어서 2시간 뒤에 4시에 그러고 나서 11시간, 10시간 지나서 오후 1시에 또 한 번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죠? 일단 뭐 유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본인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가족에게라도 그렇죠. 유서를 뭐라도 남기죠. 뭐 카톡을 남기든 유서를 남기든 거기는 이제 뭐 많이 배우고 그 유력한 그 일간지의 경제지의 국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조반장이죠. 그러면 뭐라도 써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 뭐 기록 남기는 게 그렇죠. 일인데. 기록 남기는 게 일인데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근데 유서 한 푼 없어.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쓰인 도구가 흉기가 없어. 그렇네요. 그게 없어.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물론 주저흔이 있을 누구든 어떤 결심을 하고도 특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주저하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저흔이라고 하거든요. 주저흔이 있을 수도 있고 뭘 합니다만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어디를 먼저 전화를 하겠죠? 119나 112에 전화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운전할 수 있으면 근처에 있는 병원을 직접 하겠죠. 근데 왜 변호사한테 전화를 변호사한테 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일로 와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 가지고는 과연 이분이 진실로 자기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뭔가 다른 어떤 외압이나 예. 아니면 외부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와 예. 같은 협박이나 어떤 극단적 선택을 당하거나 강요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의문을 합리적 의심을 제기를 하냐 하면 그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흉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남겨놓은 유서 하나 없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이쿠 놀라서 이렇게 던지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흉기조차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 과연 다른 사람은 있지 않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미 대장동 사건이 있는 이후에 세 분이 관련되는 분이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렇죠. 한 분이 돌아가시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이게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들어올 때도 뭐 시도를 했고. 1년의 과정에 있어서 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물손이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이 극단적 선택이 논란이 있었던 그날 주요 일간지의 상당 부분은 이 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되는 배후나 그 배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 사설이 줄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확인하기는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보니까 뭐 차량 얘기해도 되죠. 벤츠 SUV. 벤츠.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차량.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 있단 말이에요.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블랙박스에 있는 SD 메모리에서 동영상만 확인해 보면은 과연 그 안에서 김만배 씨 스스로 혼자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3번씩이나 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나 아니면 뭐 조폭 연루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명확하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119가 긴급 출동했단 말이에요. 긴급 출동해서 그 가봤더니만 그 사람들이 김만배인 줄을 몰랐겠죠. 근데 했더니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 의식도 뚜렷하고 봐도 상처도 크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있다고 하죠? 지금 중환자실에 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이게 정말 우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김만배 씨 재판이 2번인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은 본인 재판이고 한 번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예요. 결국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증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뭐 업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출장 간다든가 그런 걸로서 어떤 그 핑계거리를 대고 너무 노출돼 있어서 안 되죠. 너무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해가지고 못 나간다. 결국 그 다음 주에 있는 재판 다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근데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해 봤더니만 수사나 재판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본인이 이와 같이 그 최우양 씨와 내지는 그 이모 씨의 그 체포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법정에서 이제 그 증언을 해야 될 때에 본인의 압박감, 실체적 진실과 마주했을 때 과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진술 거부권, 뭐 묵비권을 행사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언론 보도대로 극단적 선택,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고민한 끝에 변호사한테 해서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명백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명이 돼야죠. 그것이 규명이 돼야지 또 어떤 세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금 그 전에 뭐 김문기 씨나 이렇게 몇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도
극단적 선택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예. 극단 선택을 당했다라고 했다기보다 하죠. 당했다는 당했다. 이야기가 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그 저희 김만배 씨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외형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있었든지 아니면 압박이 있었든지 그런 부분도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폭 이야기가 계속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오토바이 타고 왔던 헬멧맨이 호남의 뭐 조폭 출신이고 네네. 또 최오향 씨가 그리고 또 성균관의 부관장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관장 한 건 아마 신분 세탁한 것 네네. 같은데 최오향 씨는 또 김성태 전 회장이 발탁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시장과 연결이 돼서 뭐 대북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또는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도 조폭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폭과도 또 연관성 이것도 좀 되는데 최오향 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 지금 우리 혼술에서 단독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습니까? 드린 건데요. 예. 저는 뭐 변호사 업무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뭐 제 기억이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사실 목포 그 새마을파에 관련되는 예. 범죄단체 조직 및 폭행과 관련되는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오향 씨가 그때 두목이었나요? 그때 형사 기록을 봤을 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계보를 파악을 합니다. 예. 딱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그림 쫙 그렇죠. 그려놓잖아요. 수형도 딱 가족 패밀리 쫙 처리를 있죠. 합니다. 예. 그 최정점에 위에 두목 최오향, 최오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두목 있고 조직원 행동대장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최우양이 그 사람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전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초기에 저한테 그 기자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누구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왜요? 했더니만 본인이 이제 법원 판결문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분 제가 변호를 했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생각은 났죠.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 지금 뭐 하는지 아시냐고.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쌍방울 사장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회장 됐고 그때는 사장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그 변호를 했던 그 조직 폭력단의 두목이 그 쌍방울 중견기업의 사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최우양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최우양은 아니었고 그분과 바로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인데 이게 쌍방울을 지금 인수해서 그 경영진을 맡고 있는 분들이 호남 쪽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맞구나 하는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선한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전남 쪽에 있었던 그 목포 새마을파와 그리고 김성태 씨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주를 무대로 해서 있었던 분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쌍방울의 회장과 부회장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 씨와 연결이 되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 대학교의 철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성대 철학과를 나왔죠. 그렇죠. 성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화천대유 천하동인 잘 그 마크를 한번 보시면 화천동인 천하대유 해놓고 그 밑에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건곤감리 그 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주역과 관련된 괴가 아닙니까? 그게 김만배 씨의 아이덴티인 거죠. 성균관대 철학과는 우리나라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이 이제 그 천하동인의 대주주 그 전체 지주를 전부를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 그 회사에 지금 그 최우양 씨가 이사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균관과 천하동인이랑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성균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최우양 씨가 성균관의 수백 년 역사상 50대 초반에 벌써 몇 년 됐거든요. 50대 초반에 최연소 부관장이 됐단 말이에요.
뭔가 짚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짚히는 게 그러니까. 있는데 말을 하기가 예, 좀 그런데 참 말이, 확인된 게 아니니까. 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들, 기자 정신에 투철한 분들은 이 부분도 아마 뭐 취재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항맥과 이게 금맥으로 서로 지금 찰떡궁합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당선되고 뭐 시장 당선하고 있을 때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그 지난번에 성남시장 2번을 거쳐서 이제 그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 경기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형님 뭐 강제 입원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2심 모두 다 당선 무효형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심, 2심, 3심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 고검장 출신 이런 그 변호사들이 줄줄이 다 갔고 법원 가가지고도 판사 출신, 뭐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출신 이런 분들이 다 붙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그걸 변호사 그만큼 썼으면은 변호사비 수입료가 엄청나죠. 막 엄청나죠. 뭐 많으면 진짜 10억도 넘어갈 거예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만 재산 변동이 없었어요. 재산 변동이 없어요. 이게 뭔 상황이냐? 이렇게 되면서 봤더니만 변호사 하셨던 변호인 하셨던 분들이 줄줄이 쌍방울과 쌍방울 관련된 회사에 다 사회이사로 줄줄이 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 출신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은 쌍방울에 관련되는 전환사세 시비를 20억 정도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면서 그게 20억이 결국 변호사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는 사실 변호사비 얼마 주지도 않고 그것을 사실상 쌍방울에서 대납해 준 것이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까 다시 또 그 얘기했던 평형이론. 이건 또 그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관련되는 다스네 뭐 그런 회사와 관련되는 소송을 미국에서 할 때 그 소송을 삼성에서 소송 비용 대납해 줬다는 그것 거로 때문에 해서 또 뇌물죄로 해가지고 초과됐죠. 딱 그 판결문하고 요거하고 딱 찰떡궁합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평행이론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두 아까 가지네요. 얘기했던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도 이게 서초동에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왔는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보면은 그때 있었던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변호사비 대납이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이 만약에 쌍방울이 그와 같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할 거 없이 그냥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 이름만 그냥 바꾸고 돈 받았던 게 돈 준 게 삼성에서 쌍방울로 바꿔가지고 그냥 접 붙여가지고 공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평행이론 두 가지 하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물적이 그렇죠. 나온 거. 그것도 장소도 같은 서초. 그렇네요. 좀 새로운 그 시각에서 이 대장동 이 일을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변호사비 대납이든 뭐 성남FC 후원금이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다 일어난 일이고 서로 막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쌍방울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일 큰 줄기는 서울중앙지검, 또 다른 줄기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또 한 줄기는 그 수원지검, 또 한 줄기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만약에 그것이 각각 따로따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대표 못해요. 일주일 내내 한 번은 중앙지검 갔다가 지법 갔다가 한 번은 동부지법 갔다가 또 한 번은 수원지법 갔다가 또 한 번은 성남지법 갔다가 재판 돌아다닌다고 본인의 정치 활동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다 몰아가지고 중앙지검으로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그
뭐 기본적으로 관할이 있으니까 네. 그 관할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예, 하면은 예,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재판 돌아다니신다고 예, 이제 변호인이 아닌 예.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사실 예. 연출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제가 따로 질문을 준비를 했지만은 그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뭐 이재명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 재개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왜 몸통이라고 보느냐. 예. 그 우리가 그 공무원 중에 물론 9급부터 뭐 1급 공무원 있고 그 다음에 뭐 차관 있고 한데 네. 본인의 복심이자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우리 그 정무조정실장이 네. 성남에서 몇 급이었는지 아십니까? 정진상 실장이 성남 성남에서 정책실장, 6급이었습니다. 정책실장인데 말은 근데 정책실장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정책실장이랑 직제가 정책 원래는 직제가 없어요. 아니죠. 예, 예. 근데 급수로는 6급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어요. 사무장을 했죠. 아니 공무원 그 많은 거에 사무관도 아니고 6급이 6급이 몸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큰 우문현답이네. 예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어떻게 6급과 거기에서 이제 뭐 성남시 의회에서 예. 시의원 하셨던 분이 이 큰 사건의 몸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장동 사건의 줄기는 두 가지인 것이죠. 예. 하나는 왜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이 그 민간 성남의 업자들에게. 뜰을 비롯한 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밀어줘서 줬느냐. 예. 그게 첫 번째 어마어마한 돈으로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예. 배임 횡령의 문제인 예. 것이고 그거는 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웠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처음 얘기했던 천하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예. 그렇게 몰아준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가는 결국 뇌물인 거죠. 예. 뇌물인 거죠. 만약에 지금 뭐 남욱과 지금 그 관련되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중에 상당 그 김만배 지분 중에 절반 이상은 그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김만배는 그분 거 맞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재산 1,000억 넘는 배당되는 금액이 뇌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몽땅 그냥 몰수당하는 겁니다. 몰수당하죠. 몰수추징당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깜빵 가서 형으로 몸으로 때울 것이냐 예. 아니면은 몸으로 때울 것이냐 아니면은 재산은 날리고 몸을 덜 때울 것이냐 이거 진짜 마음에 내적 한 번은 내 재산을 지켜야 돼. 그렇죠. 내가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한 번은 수백억. 이쪽에는 안 돼. 나는 그래도 빨리 나가야 돼. 네.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그랬겠네. 그 내적 갈등의 외적 네. 표현이 그 며칠 전에 있는 그와 같은 소동일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기로서의 배임 횡령의 문제, 또 큰 줄기로서의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큰 줄기가 지금 거의 끝에서 지금 수사가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의 속마음까지 다 읽어주셨어요. 그런 속마음이 결국 그런 극단적 선택 시도 이렇게 연결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몸통은 이재명, 그러니까 최근에 유동규 씨가 KBS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남시장도 되기 전에 정진상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겠다. 이재명 대통령 될 거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 선거에서 그리고 노 자금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대장동 사건에서 저수지를 만든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오늘 어쨌든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정말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리얼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시사평론도 하시고 정치평론도 하시고 법조계 계시면서 법 논리를 바탕으로 하시는데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 1호였습니다. 그때 2016년 총선 앞두고 그때 같이 영입된 사람이 배성희 변호사 또 지금 김태형 변호사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그 다음에는 이게 여의치 않았지만은 정치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 탐사 그리고 제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0억 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억 받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법 논리가 다 근거가 있는데요. 네. 이분의 핵심은 저거죠.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느냐. 네. 요게 그 핵심 쟁점인데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국회의원 국회에서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의겸 그 국회의원이 지난번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네. 한동훈 장관을 두고 네. 뭐 2022년 7월 19일 밤 1시부터 3시까지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에 있었고. 있고 뭐 동백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결국 그 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한 다음에 네. 맞느냐 아니냐 당신 그렇게 확인만 해달라 물었죠. 그렇게 그렇게 물었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앞에 거를 사실상 단정적으로 네. 얘기했던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네. 해당하느냐. 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면책특권이 해당할 가능성은 높다. 예, 예, 그 왜냐하면은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서 네. 국회에서 했는 발언은 그것이 완전히 허위, 음. 날조란 사실을 알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은 다음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라는 예, 예, 취지로 예. 판결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그 언론들 취재를 보면은 그때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 틀었던 그 첼리스트의 네. 목소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전혀 본인도 시도를 안 거기에 했죠. 있는 그 국회의원실에 있는 9명 보좌관 중 네. 그 누구도 단 한 번 확인조차도 안 했단 안 했죠. 말이에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확인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 판결이 허위인 것을 아는 정도가 돼야 이건 책임진다라고 네, 하지만 네, 네. 이 정도로 음. 거의 허위인 걸 거의 알면서도 네. 이건 미필적으로도 허위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국회 그 변호사 3명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음. 다른 인펌에 있는. 예, 예, 예. 그런데 음. 그 새벽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여가지고 있다? 그거는 법조계에서 법조팀장을 오래 하셨던 김의겸 그렇죠. 사회부장이 예. 다 알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는데. 불가능한 거를 몰랐을 리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팩트 체크를 하면은 팩트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쉽게 한 알 수 거예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네. 설령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도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네. 여전히 있고 더불어서 더불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내가 즉 모든 거 다 걸 테니까 예. 김 의원님 뭘 거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 더 탐사하고 서로 짬짬이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으니까 야합한 것 아니냐. 야합한 거 그러니까 아니냐라고 하니까 야합은 아니고 협업했다고. 협업했다고 마치 예. 노련한 검사가 넘겨짚는데 그 딱 덜컥 걸려든 걸린 거죠. 듯한 그런 아, 느낌이었어요. 법조팀장이 왜 거기 걸려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날 밤 9시에 예. 더 더 탐사는 탐사가 유튜브에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가서 내보냈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더 탐사의 허위 보도를 함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탐사가의 보도는 국회 내의 보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 더 탐사의 허위 보도가 네. 성립이 되면은 형법상 공동정범의 죄책을 예. 이 김의겸 의원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인터넷에서 그와 같은 허위 보도를 네. 하면은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고 예. 정보통신망이용법상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속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오. 사건은 강진구 기자를 비롯해서 예. 몇 명은 예. 콩밥 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도 돈 민사상으로도 그리고 손해배상 해야 손해배상 지금 보면은 예.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했고 예. 그리고 그것도 장관의 자격이 아니고 음. 개인 한동훈의 그렇죠.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는 했습니다. 거죠. 개인 한동훈의 자격으로 예. 고소를 했고 민사상 10억 손해배상 청구를 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실무연구회에서 만들었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예, 예, 도표가 예. 있습니다. 예. 그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많아도 1억,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경우에는
그거에 더블로 해가지고 예. 2억 원 정도까지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전파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어떻게 그 보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사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본인이 만약에 그게 그 사실로 반영에 그 밝혀졌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중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받고 더블로 하듯이 2억 원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도 실무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 네. 한 번 또 올려놓으면 그거 아무리 지워도 사람들이 그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가지고는 실형도 적잖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업했다? 예. 그거는 그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외부에서 했는 것에 대해 그 보도와 관련된 그 협업했는 거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적 책임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로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김의겸 장관 그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서초동 집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일 났네. 김의겸 대변인이 서초동 그 강남 아파트. 집 하려고 간사 테크 했잖아요. 예, 간사 테크했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그 청와대 간사를 대변인이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흑석동에 투자를 하라고 가족이 같이 간사해서 간사 테크에서 그 집 마련했는데 그게 날아가게 됐는데. 흑석 의겸도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팔아가지고 그 돈 다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돈으로 서초동 아파트를 사셨더라고요. 비싼데. 예, 서초동 참, 그 멘탈은 참 그 청와대에서 부동산 뭐 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그거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다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흑석동 투자와 관련해서 M1 그때 그 무리하게 대출해줬던 학교 후배인 그 맞아요. 그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만 다치셨어요. 그렇죠. 참. 이거 저 뭐 가짜 뉴스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야당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여당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지지율이 확 뛰어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갤럽 조사에서도 3%포인트나 올랐고 어떤 조사는 심지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에서도 41.9%. 이름도 재밌어요. 41.9% 나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is back. is back. 윤석열이 돌아왔다. 예. 국민들이 왜 윤석열을 뽑아줬냐. 그냥 보여줄 거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좀 보여달라. 지금까지 못 보여줬다가. 못 보여줬잖아요. 워낙 계속 보면 지지율이 낮고 김건희 여사님 그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표 정책을 제대로 펼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번 있었던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대로 그거는 저는 강경 대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경 대응이 아니고 원칙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했고 실제 그와 같은 것이 성과가 있음으로써 3주간의 했던 파업을 원만하게 끝냈잖아요. 뭔가 이제 손에 잡히는 윤석열 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지금 벌써 뭐 1년도 넘게 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연합회 정장연의 어떤 그 지하철 그런 어떻게 보면 준법 투쟁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무정차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죠. 결국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윤석열 표 정책이 하나씩 성과가 나오니까 이제 보수 그러니까 집 나간 집토끼도 돌아오고 또 가운데 있었던 산토끼 중에서도 상당 부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내부에 있었던 노조에 끌려다녔던 그런 정책에서 다시 이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신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다시금 이 세계가 신냉전 내지 이 재구도화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 블록이 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과 이제 우리 인도
그 태평양 전략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교적 부분을 새로 한번 그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안보, 국방, 경제 아닙니까? 뭐 아무리 뭐 청와대에서 뭐 무슨 법사가 어떻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가십거리일 뿐인 것이고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외교 안보 부분의 정상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정상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그렇죠. 보수 정권에서 그렇죠. 했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노조 중심의 정책에서 이게 조금 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헌법적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책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상당 부분 이 가운데 내지는 살짝 오면서 이념적 성향으로 전체로 봤을 때 그와 같은 정책의 성과와 정책적 방향에 공감하는 흐름이 있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보수 패널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넘기가 어렵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논평에서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그런 것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방향이 서서히 이제 원상 복구되면서 지지율이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봤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예측이 조금 더 그 예측이 조금 더 맞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그렇죠. 이제 40%를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금 윤석열을 비토놓는 층 한마디로 윤석열 싫어하는 측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60% 중반 70%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지금 60% 초반대로 점점 그러니까 비토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도 결국 부정평가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뭐 추세적인 측면에서 아까 어제 갤럽에서 3%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 제가 봤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것은 어느 순간 골든 크로스. 한마디로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이 이 상태로 가면 올라가고 반대하는 측이 내려서 그 기울기가 교차하는 시점을 지금 보고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그 전체 이제 한 취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젠다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노동개혁 또 교육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연금개혁 이 부분은 여론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싫어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그 원칙적인 어떤 그런 어젠다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그 부분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하면 역대 정권이 다 못했던 대한민국을 거죠.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본인도 정권을 계속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주사위를 세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느꼈을 텐데 상당히 이 대장동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또 전국 흐름은 아주 큰 틀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대안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런 분이 국회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총선 그 내후년에 있는데 지금 고향이 대구시죠? 예, 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는 다 대구에서 나왔고요. 우리 고향은 구미 선산입니다. 이번에 어디 출마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완전 결심을 한 건 아니고 저도 뭐 어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뭐 그런 것과 달리 저는 지금 우리 로펌을 저희가 큰 로펌에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법무부인을 세워서 지금 이제 한 변호사 한 8명 전체 가족이 한 20명 정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이 지금 구미 선산 쪽인데 거기가 그 인구가 뭐 수십만 됩니다. 구미 인구가 한 45만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그 시골에 있던 데가 지금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 다 즐비합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거기에 지점을 좀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하고 해서 지금 연말 연초쯤 해서 우리 그 변호사 사무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 저 또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에 저희 거기 이제 전답도 다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고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뭐 제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한다고 하면은
저 또한 깊이 고민을 해서 예. 또 결정하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가 10년 넘게 그 방송 패널로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만 저는 제 입장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뭐 정권에 따라서 뭐 방송에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예. 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로서 굉장히 참 축복이다 생각하는데 예. 변호사로서의 어떤 의뢰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서 또 지역과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 또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또 이렇게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고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찾아오게 마련이니까요. 그 날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1타 강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제가 바톤을 좀 바꾸겠습니다. 거기다 또 어떤 그 법적인 토대, 논리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니 아주 쑥쑥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